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번 전표 분계 연습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교재 페이지는 167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분계를 하실 때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계정 과목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K랩의 회계 처리를 하실 때 거래처 입력하는 칸이 있죠? 거기에 꼭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 채권 중에서는 외상매출금, 바들어음,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대여금, 뭐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있겠죠? 임차보증금, 거래처 꼭 넣어주시고, 자, 채무는 채권의 반대 계정 넣어주시면 되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도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 부채까지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나중에 돈을 받거나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고 받아야 될지를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거래처를 코드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점이 감점됩니다. 저희 분계는 3점이에요. 3점 중에 1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꼭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차변의 분계를 하시고, 자, 그런데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저희가 걸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채권과 채무, 여기 거래처 입력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점이고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계정 과목 외에 나머지 계정 과목들의 거래처를 걸었다라고 해도 감점이 안 되고요. 안 걸었다라고 해도 감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점수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걸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드럼 할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드럼 관련된 계정 과목들 볼게요. 자, 바드럼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교환했다라고 했을 때 추심이라고 하고요. 그때 추심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만기가 되기 전에 싸게 할인했다. 그리고 매각. 자, 매각이란 얘기는 바드럼을 은행에다가 싸게 처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기 전에 할인했다라고 할 때 우리 차입 있죠? 자, 차입은요, 우리 바드럼 자체를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드럼을 은행에다가 맡기고요. 돈을 빌려오는 것을 차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험에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자주 나오긴 해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꼭 외워주시고요. 문제 볼게요. 자, 11월 12일 제품을 판매하고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광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 차감한 후에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들 있죠? 얘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돈을 받아야겠죠.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요. 자, 5만 원 차감하고 495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할인료는 매출 채권, 받으러오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싸게 처분하고 손해봤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5만 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대변은 받으럼 자산 감소해야 되고요. 거래처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500만 원.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에는 바드럼의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하고 괄호에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체크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거래처를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거래처를 적어두는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차입 거래로 처리한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드럼을 처분한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죠. 그죠? 자, 그러면 단기로 할게요. 단기 차입금 적어주고 광주은행 거래처 걸어줘요.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할인료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혹은 차입 거래로 처리한다. 회계 처리 다르죠. 그래서 두 개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확률로 따지면 매각 거래가 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시험 치러 가셨을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봐주시긴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도엄과 수표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양 패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바드럼이 만기일이 되어 결제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이 되었대요. 자, 이것을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일단은 바드럼은 감소시켜 줍니다. 일양 패션으로 500 자산 감소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부도엄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두시고 거래처 걸어 주셔야 돼요. 500.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부도엄과 수표는 자산 계정이고요. 자산 증가했다가 그 다음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부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우리 회사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손실 처리를 저희가 대손이라고 했었죠. 그죠? 손실 처리하는 거. 자, 대손 처리는 부도 통보 받고요. 6개월 후에 확정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지금 포인트는 지급 거절되었다 또는 부도가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고 했을 때 차변에 부도엄과 수표로 잡아주고 바드러움은 자산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서 양도를 볼게요. 자, 배서 양도는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자,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속어음을 양도를 받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시켜 줘야겠죠. 이 외상 매출금은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입니다. 동아라고 적을게요. 1,500.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배서 양도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발행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발행인 누구예요? 평화산업이 발행했죠. 그러면 평화산업이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평화로 적어주시고 자, 금액은 1,000만 원짜리죠. 그죠? 금 1,000만 원, 1,000만 원 걸어주고 나머지 500은 동전 발행, 동전 발행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럴 때에는 현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서 양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받으럼 적어주고 발행인 평화산업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동점이라는 얘기는 거래처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현금이랑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의 대손을 볼게요. 자, 우리 대손은 외상 매출금, 바드럼 또는 단기 대여금,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돈이 떼었을 경우 손실 처리하는 것을 채권의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대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자,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4천 원이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
돈 떼었죠. 거래처 걸어주고 150 자산 감소. 자, 그리고 차변에 자, 첫 번째로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부터 써주셔야 돼요. 84,000원. 자, 그런데 저희 금액이 부족하죠? 그럼 두 번째로 대손 상각비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차익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분개를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손 처리하기 전에 재무상태표상에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결산일, 그러니까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자, 작년에 우리 회사는 84,000원 떼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럼 실제로 떼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꺼내 써야겠다라고 적립금으로 잡아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변에는 내가 떼인다라고 예측한 만큼 비용 처리 미리 하고, 대변에는 실제로 떼었을 때 충당금을 꺼내 써야겠다, 적립금을 쌓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이 부족하죠. 대손 충당금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도 적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썼다가 차변 쪽에 땡겨 쓰죠. 자, 그러면 결국에 대손 상각비 84,000원, 그 다음에 추가로 단기에 처리한 141만 6천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저희가 떼인 150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 첫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용 처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 처리도 적게 했다. 그러면 추가로 비용 처리 더 해줘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순서 지켜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파산으로 인해서 이번엔 단기 대여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손 처리를 했대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이고요. 대손 세입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부가세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단기 대여금 돈 떼었죠. 대변에 자산 감소, 거래처 적어주고 500. 자, 그리고 차변에 어떤 거부터 쓰기로 하셨어요? 대손 충당금부터 쓰기로 했죠. 300. 자, 그리고 추가로 대손 상각비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매출 채권과 관련이 있더라. 매출 채권은 매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얘들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고 쓰시고 판관비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대여금과 미수금이 있습니다. 얘들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기타예를 하나 붙여주시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정 과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 미수금 혹은 장기 대여금이 나왔다. 그러면 기타 예를 하나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출제되면 학생분들이 많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하지 않고 대손 상각비를 많이 쓰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답 노트 같은 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정도 훑어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4번과 5번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개고요. 6번은 회수할 때 분개입니다. 자, 대손 당했던 돈을 몇 달 후에 다시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이랑 상계 처리를 했고, 자, 그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대요.
자, 돈을 회수한 거죠. 그러면 차변 쪽에 보통예금 돈 들어왔다 적어주시고, 자, 그럼 대변에는 결국엔 대손이 아니기 때문에 꺼냈었던 대손 충당금을 다시 취소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던 분계를 선행 분계를 먼저 적어드리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손 충당금 40 꺼냈었고, 그 다음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시켰고, 자, 이 분계를 했는데 돈을 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 적어주고 결국엔 대손이 아니라는 뜻이죠. 대손 충당금을 취소하는 분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장부에는 보통예금 40 들어왔고 외상매출금은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수할 때 분계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세무2급 쪽으로 들어가시면 대손세액은 고려한다, 고려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를 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부가세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회수했을 때 40만 원에 부가세 10% 44만 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적어주시고 4만 원은 세금으로 받았죠. 그죠? 자, 세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서 4만 원을 부가세 신고할 때 넣어주고 신고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부가세랑 관련 없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처리 안 하시면 되고요. 대손세액 고려해라. 부가가치세법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예수금을 잡아주셔야 돼요. 보통은 세무 2급 쪽에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는 분계가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은 부가세랑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분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볼게요. 자,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자, 할인받았다. 할인받은 이유는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몇 프로 할인해 준 거예요. 자,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 자, 하자가 발생해서 반품했다 또는 가격을 깎았다라고 했을 때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적어주고 매입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반품이 나갔겠죠? 환출 및 애누리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7번. 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이 조기에 회수가 되었고요. 2%를 할인해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일단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수미마트 1,500만 원 자산 감소. 자, 그리고 2% 할인해줬죠? 1,500만 원 곱하기 2% 하시면은 매출 할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K랩에 직접 입력을 하실 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제품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품 매출 적혀있는 매출 할인 골라주시고 금액은 30이죠. 3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보통 예금 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때에는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잘 봐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우리 외상 매출금 57만 원은 제품 불량으로 애누리 했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주고요.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애누리는 계정 과목 뭐였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자, 얘도 마찬가지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고르셔야 돼요. 제품 매출 골라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그 계정 과목이 좀 길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 및 환입인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K랩에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출만 치셔도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선택하는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가는 임시입니다. 임시로 지급한 돈. 자, 돈을 지급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비 계산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 9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특히 출장비 계산액은 일반 전표에 주로 나오고 있고요.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은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번은 중국에 출장 갔던 영업부 홍길동이, 자, 12월 4일 날 지급했던 출장비 150만 원 중에 125만 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회사에 반납했대요. 거래처를 입력할 것. 그럼 이미 출장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뜻이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적어주시고, 영업부기 때문에 판관비 125만 원 사용했고요. 나머지 25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자산 감소시켜주고, 거래처 걸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홍길동으로 걸어주고 150만 원 자산 감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출장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150만 원 적고, 그 다음 대변에는 홍길동한테 현금으로 150 지급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출장을 보낼 때에는 홍길동이 150만 원을 다 쓰고 올지 아니면 남겨올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써놓고요. 출장 갔다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영수증 보면서 정산하겠죠. 정산했을 때에는 가지급금 정리해주고요. 여비교통비 적고 현금 받은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가수금이에요. 자, 가수금은 임시로 돈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가지급금과 반대겠죠. 돈을 받았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자,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부 사원 김철수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 불명의 돈 576만 원이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잡아주시고요. 뭐가 안 맞죠? 가수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철수 적어주시고 576만 원. 자, 이렇게 했다가 김철수가 거래처에서 돌아왔을 때, 출장 갔다 돌아왔을 때 원인을 알려주겠죠? 그럴 때 그 원인과 이렇게 상계 처리하시면 돼요.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면 부채 감소해 주시고, 예를 들어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이었다.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576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회계 1급에 정말 꾸준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선납세금은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입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요. 원천 징수세액 46,200원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원천 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지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 수익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를 줄 때 3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 세금 떼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하고요. 46,200원인 거죠. 그럼 저희는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46,200원 잡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예금에는 46,200원 차감하고 25만 3,8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왜 선납 세금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 24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 활동을 하고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셔야 돼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인세는
24년도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25년도 3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익이 발생했고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죠. 이 선납 세금도요,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인세를 이자 수익을 줄 때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했죠. 그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7월 달에, 그죠? 7월 22일 날에 미리 선납 세금, 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은행에서 떼갔기 때문에 미리 납부했다라고 해서 선납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25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4년도 7월 달에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갔기 때문에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3월 달에 법인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저희가 지금 46,200원 미리 납부했죠? 그럼 100만 원에서 46,200원 빼고 나머지 차액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11번은 정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중요하죠. 예수금. 자, 예수금. 자, 예수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미리 원천 징수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선납세금이랑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선납세금의 반대 계정이에요. 자, 선납세금은 우리 회사가 원천 징수를 당했을 때 세금을 납부했을 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수금은 반대예요. 반대. 우리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예요.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자, 영업부서 직원 김성실에게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보시면 기본급여 320 있죠? 자, 그럼 김성실이라는 사람이 3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합니다. 보시면 공제합계 있죠? 이만큼 떼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입장이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는 입장이죠. 그럴 때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급여 적어주시고 영업보니까 판관비 320. 자, 그 중에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원천 징수했죠. 35만 2,970원. 자, 부채.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지급 총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이랑 선납세금이랑 구분 잘 하셔가지고 분개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직원 교육을 위해서 강사 초청을 했고요. 강사료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강사료는 강사 입장에선 또 소득이 발생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셔야 돼요. 자, 세금을 뗐기 때문에 원천 징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금액은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예수금으로 분개하시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차변 쪽에 교육 훈련비 적어주시고 영업부기 때문에 판관비, 강사료는 100만 원. 자, 그리고 저희가 원천 징수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예수금 33,000원 부채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자,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원천 징수하셔야 되고 이때 계정 과목은 예수금으로 분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저희가 원천 징수했던 그 뭐 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분개예요. 자, 9월 10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8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회사 부담분이 있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럼 세금과 공가 영업부는 판관비로.
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자, 생산부는 제조 60. 자,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 직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자, 급여 지급 시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예수금으로 분기를 하셨었죠. 자, 이제 납부를 하실 거니까 부채 감소 시켜주고 그 다음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200만 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희가 종업원 부담분, 자기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세금과 공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 게 있다라고 하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 부담분은 시험 칠 때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혹은 4대 보험 중에 우리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은 보통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거든요. 죄송해요. 보험료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보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볼게요. 자,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자, 이거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자산입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6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죠. 160. 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죠.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을 볼게요. 선급금의 반대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죠? 수금한 경우. 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우리가 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으로 공급 대가 20%를 받았대요.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은행에 가셔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분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걸어주고요. 60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급금, 선수금 분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으로, 그 다음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현금으로, 이 회계 처리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자, 저희가 빌려준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자, 단기 대여 6개월 후 회수를 할 목적으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 자, 일단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그대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죠, 여러분. 현금. 자, 그래서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했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남이 발행하면 현금, 내가 직접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예금.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파트 관련된 분개 볼게요. 자, 우리가 소재빈을 돕기 위해서 원가 500만 원의 제품을 기부했대요. 그러면 기부금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제품 적어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 있죠. 제품의 적요칸에 8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글자가 딱 땡겨올 거예요. 그래서 적요 8번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는 언제 쓰기로 했죠, 여러분?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는 자, 원래 재고자산 목적이 판매가 목적이죠. 그죠? 자,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걸어 주셔야 돼요. 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기부금일 수도 있고 접대비일 수도 있고 혹은 직원한테 선물하면 복리후생비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적요칸에 8번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적요 8번을 깜빡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1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수입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입할 때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이죠. 자, 매입 부대 비용은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산 원칙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들을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록을 했고요. 원재료에다가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자, 이것도 많이 틀리세요. 그런데 어려워서 많이 틀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시험 칠 때는 막 급하게 푸시잖아요. 급하게 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많이 틀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는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이 목적이다, 우리가 직접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건물, 토지로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요. 3개월 뒤에 지급하고 취득세를 이체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실 때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더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산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자산에다가 포함하자. 자,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자, 재고 자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 적어주시고 거래처 적어주고요. 취득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대요. 자,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라고 분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자,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뭐 사채, 국채, 공채일 때만 가능하죠. 얘는 주식일 때는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 발행한 채권. 자, 만기는 이거 옛날 문제라서 2021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자,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문을 봤을 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만기 보유증권 자산 증가 2천만 원에 수수료까지 더해 주셔야겠죠? 자산 매입할 때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만기 보유증권에 더해 주시고, 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같이 나간 건 아니네요. 수수료만 보통 예금 1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 2천.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 저희가 K랩에 입력을 하실 때 만기 보유증권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코드를 181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181번. 자, 왜냐하면 저희가 만기 보유증권이 2개가 나오는데 181번이랑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0번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빠른 번호. 자, 번호가 빠르면 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번호가 느리면 비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 시험에 나오는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만기가 2021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시험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비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시험에서 한 90% 정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의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가도록 뒤에 있는 번호를 채택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볼게요. 유형 자산은 사용이 목적인 자산이죠. 자,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요. 전액 미지급하였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 공장용이기 때문에 사용이 목적이죠. 이때는 토지라고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도 잘 보시고 분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토지에다가 취득세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더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미지급금 한부자 거래처 걸어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했대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일괄 구입 대금 2억 6천만 원은 하나은행으로 대출하고 대출 기간 5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2억 6천을 주고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런데 토지와 건물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 나눠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입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했죠? 그럼 결국 저희는 토지만 필요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죠. 따라서 토지에다가 모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즉시 철거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로 몽땅 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건물은 없기 때문에 건물로 처리할 필요 없겠죠. 대변에 장기 차입금 적어주고 하나은행 거래처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건물 신축을 위해서 중도금 자기압수표로 지급했고요. 자, 공장의 착공일은 7월 3일이고요. 예정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자, 얘도 옛날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이고 예정일은 2025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짓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3천만 원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죠. 무조건 현금. 자, 그 다음에 25번. 자, 공장 신축을 위해서 3년간 소요된 금액은 3억이고요. 모두 자산으로 처리.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를 해왔고 금일 완공이 되었대요. 자, 완공되었다. 그러면 건물이죠, 여러분. 건물로 처리를 해주시고. 자, 저희가 아까 24번 문제에서 짓고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죠.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적어주시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차입을 한 거예요. 자,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을 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자 비용을 건물을 짓기 위한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회계에서 자본화 또는 자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자산으로 분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이자를 납부한 게 있다. 이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이때는 건물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 안에 이 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원재료 30만 원을 시가, 지금 현재 가치는 50,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대요.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30만 원으로.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원재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원재료의 본래 목적은 원재료 투입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수선하는 데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재료도 마찬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요 8번은요. 적요 8번은 무조건 재고 자산에만 거는 거예요. 자, 재고 자산 어떤 거 있죠? 원재료 있고요. 제공품 있고요. 반제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요. 상품도 있죠. 재고 자산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걸어주시고요. 다른 자산은 안 겁니다. 안 걸어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때는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구입했던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계장치 쪽으로 1,50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따라서 수선비, 차면 차량 유지비.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회복할 때, 고장나서 수리할 때, 이럴 때 수선비, 차량 유지비 해주시면 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사용 기간인 내용 연수를 증가시킬 때, 연장시킬 때 걸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건물 가치가 증가하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건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건물에 창문이 깨져서 수선했다. 얘는 그냥 원상 회복이죠. 그러면 수선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수익 비용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두 개 연결시켜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건물의 증축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건물을 넓히겠대요. 증축.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대요. 이 말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우리 건물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물에다가 뭔가 더 넓히는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처리를 해주시고 보통예금으로 자산 감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볼게요. 자,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3,000, 감가상각 누계, 가치가 감소된 것 2,700. 그럼 지금 현재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두 개를 빼시면 300만 원치 남아있다라는 거죠. 장부 금액. 자, 다시 얘기하면 장부상 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빼시면은 장부 금액이 됩니다. 자, 노후화되어 폐기하면서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저희가 자산 처분할 때에도 돈 주고 처분해야 되죠. 그때 25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계장치를 처분했기 때문에 자산 감소시켜주고 취득가액 그대로 빼주셔야 장부가 깨끗하게 삭제되겠죠.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금이 나간 게 있죠. 현금 25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를 봤고요. 이때 금액은 300만 원 장부 금액에다가 그 다음 추가로 현금 지불된 거 있죠. 25만 원. 두 개를 더하셔서 325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의 K랩에 입력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기계장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적혀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볼게요. 자,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고요. 사용이 목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영업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고요. 자, 신제품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지급했다. 자, 특허권은 자산이고요.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특허권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220만 원. 자, 그 다음 퇴직연금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자,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죠. 자,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저희가 매달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적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종류는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자,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운용수익이 발생해요. 자, 이 운용수익을 누가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자, 만약에 이 운용수익을 직원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확정기여형이고요. 회사가 운용수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퇴직연금의 그 통장의 명의가 직원 거다라고 하면 확정기여형, 회사 거다라고 하면 확정급여형이에요. 자, 그럼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직원 명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저희가 굳이 자산 처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시고 확정급여형일 때는 회사가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영업부 직원이다 그러면 판관비, 제조, 공장 쪽 직원이다 그러면 제조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일 때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급여랑 급여는 반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제 또 바꿔서 분개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급여와 급여는 반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자, 31번 볼게요. 자, 우리가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확정기여형, 그러면 퇴직급여 잡아주셔야겠죠? 자, 이 중에 50%는 공장 직원이고 나머지는 영업부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반 나눠서 분개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공장은 제조 쪽으로 425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영업부는 판관비 425만 원. 자,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죠? 850.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확정급여형에 가입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보통예금 1,000만 원 잡아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잘 보시고 계정 과목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자, 확정급여형에 가입을 했고요. 5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리고 550 중에 2%는 수수료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수수료 들어갔죠? 영업부니까 판관비 550만 원 곱하기 2% 하시면은 11만 원의 수수료 비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50에서 11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539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쪽으로 두 개를 합쳐서 550만 원이 나갔죠. 그죠? 자, 따라서 수수료가 들어온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한 운전 자금이 만기가 도래했고요. 이자랑 원금을 당좌 수표 발행해서 상환했다.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돈을 갚았죠? 부채 감소. 그 다음 이자 비용으로 12만 원. 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 요거는 쉽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볼게요. 자본금 분계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자, 우선 우리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액면금액.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5천주에 액면 금액은 5천원, 발행 금액은 만원으로 발행을 했대요. 주식 발행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적어 주시고요. 무조건 액면 금액이죠. 뭐 5천주 곱하기 5천원 하셔가지고 2,500.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죠? 자, 이때는 발행 금액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만원. 그럼 5천주 곱하기 만원 하셔서 5천만원. 자, 그리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50 나가야겠죠? 저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증권 회사에다가 50만원을 지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2,500짜리 주식을 5천만원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2,500만 원을 이득을 봤죠. 그죠? 근데 수수료 50만 원을 차감하고 받았죠. 그죠? 그럼 이만큼 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2,450만 원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본금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 두 개를 빼셔서 주식 발행 초과금 2,500만 원으로 잡아주는데 신주 발행비 현금 지급한 게 있죠. 그럼 이만큼 저희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2,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2,450으로 분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신주 발행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셔야 돼요. 자,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더해 주시면 돼요. 얘는 가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차변 쪽에 들어오거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돼요. 네, 뭐 차감하고 가산하고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보통 예금 적고 자본금 적고 현금 적은 다음에 차변 대변 같아야 되죠. 나머지 차액을 모두 주식 발행 초과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주 발행비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얘기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자, 주식 만주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 발행했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은 1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자본금 주식 발행했죠. 만주 곱하기 5,000원 무조건 액면 금액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죠. 보통 예금은 발행가액으로 6,000원에 발행했대요. 6천만 원. 자, 그러면 저희 5천만 원짜리 주식을 6천만 원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1,00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100만 원 제거해주고 자, 100만 원 제거해도 900만 원 남았죠? 나머지 900 남은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는 반대, 대변으로 제거해주고
그래도 900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제거하고 차대변이 맞았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굳이 분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변 쪽이 5,100만 원이다.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제거하면 5,100만 원 되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제거하고도 금액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남은 잔액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하는 걸 상계라고 하거든요. 두 개는 서로 제거하는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고요. 취득 대가로 주식을 발행했대요. 자, 이것을 저희가 현물 출자라고 부릅니다. 현물 출자. 말이 좀 어렵죠? 자, 현물 출자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고 현물, 물건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를 취득했죠? 차변에 토지 적어주시고요. 자, 이때 토지는 공정가치로 잡아주셔야 돼요. 토지는 공정가치. 그러니까 토지의 공정가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주식 발행했죠? 자본금 적어주시고 자본금 무조건 액면금액 두 개를 곱해주시면 50. 자, 그럼 저희가 50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고 대가를 100만 원짜리 토지를 받았죠.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대가가 더 많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물 출자인 경우에 자,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잡아주시고 자, 그런데 혹시나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첫 번째로는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 그런데 공정가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토지에다가 취득 원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는 둘 다 나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알려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 쓰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금액 또는 공정가치로 잡아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주식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취득가, 매입가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자, 액면가 있죠? 액면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취득가 보셔야 돼요. 자, 액면 금액은 언제 분기한다? 자본금일 때. 자, 무조건 계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설정을 하실 때에만 액면 금액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 100주 중에 25%, 25주만 5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이익금으로 입금을 받았대요. 처분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할 때 차변에 자기 주식 하고요. 현금 주고 구입해야 되죠. 자, 그리고 반대로 처분할 때에는 자기 주식을 대변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 무조건 보통이익금 돈 받은 거부터 하시고 대변이 나왔죠? 그럼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이익금은 5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고요. 자기 주식은 25%만 처분했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25%, 25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가, 우리가 취득했던 금액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기 주식은 30만 원. 자, 그러면 3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50만 원 받고 처분했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20만 원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자기 주식 나왔을 때 주의하실 점. 액면가로 잡지 않고 취득가로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를 전부 다 처분했다라는 것보다는 그중에 몇 프로만 처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를 처분했는지까지 잘 파악하셔서 분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1,325만 원. 다시 얘기하면 매입할 때 1,325만 원 주고 매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 근데 저희가 지금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둔 거예요. 자, 시험 칠 때 조회해야 된다. 장부 중에 어디 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들어와 있는 합계잔액 시선표에 들어가셔도 돼요. 날짜는 12월 8일 또는 12월 31일 맨 마지막 날짜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찾아보시고 25만 원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돈부터 받을게요. 보통 예금.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해야겠죠. 1,200만 원. 아, 죄송해요. 저 반대로 했다. 그죠? 자, 1,200만 원에 처분했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 1,325만 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이 있죠.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제거를 25만 원 해주시고요. 먼저 제거. 자, 제거하고 나서도 금액이 100만 원이 남죠. 그럼 남은 잔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100만 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까 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서로 제거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제거하고요. 남은 잔액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따라서 서로 제거해야 되는 계정 과목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제거해 주시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계정 과목도 있죠. 얘들 서로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지금 맨 앞에 쓴 계정 과목 있죠. 얘들은 자본 잉여금 쪽으로 들어가고요. 뒤에 쓴 두 번째로 쓴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두 개를 산 게 제거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얘들을 두 개가 서로 제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먼저 제거했고 금액이 남았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자, 우리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150이 있다. 이거 괜히 알려주는 거 아니죠? 제거하라는 뜻이요. 제거해라. 자, 그럼 일단은 돈부터 받아볼게요. 보통 예금 돈 받았다 2,500. 대변에 자기 주식은 처분했죠. 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셔야 되는데 쓰시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제거해줘야 돼요. 150 제거해주고 자, 제거해도 금액이 남았다 라고 하면은 남은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추가로 더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거하는 분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결의 및 지급을 볼게요. 자,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결의일과 지급일 두 개가 있고요. 일단 결의일은 주주 총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주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익에서 비용 빼면 남은 돈인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주주한테 좀 나눠줘야 돼요. 그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주주 총회 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끼리 얼마만큼 배당하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 날짜를 결의일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저희가 결의하자마자 바로 지급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겠죠? 그래서 몇 달 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급일의 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익잉여금,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남은 돈에서 이익을 배분할 거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하겠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배당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시면 돼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참고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쪽으로 들어가고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에는 임시 계정도 들어가요. 자, 다시 얘기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임시 계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소,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를 시켜주고요. 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식 발행해야겠죠?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금, 그리고 현금 배당은 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또는 현금으로 지출이 되겠죠. 자, 따라서 결의일과 지급일 잘 구분을 하셔서 분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41번을 보시면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라고 나오죠. 결의했다.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결의일 분개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8만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지급할 때 부채 감소 시켜주고 대변에 현금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결의했다입니다. 아셨죠? 중간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의했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자, 우리가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했다. 42번은 지급했다가 중요해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해주고 대변에 보통 예금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봤고요. 반대로 배당을 수령하는 입장일 때, 자, 만약에 현금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들어오겠죠. 그 다음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이득 본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 만약에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수량은 늘어났겠죠.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을 하시고 주석에다가 기록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석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 중에 하나였고요. 보충 설명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 주식 뭐 배당받은 거 있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배당을 받았는지 이것도 잘 보시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자, 공짜로 받았을 때에는 대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정 가치로 잡아주시고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수익 증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은 갚은 돈을 면제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중에 2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일단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2,500 해주시고, 자, 그 중에서 면제받은 거 채무 면제이익 500.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 예금.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 여기 나왔네요. 현금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 수익이고요. 주식으로 배당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지 않죠. 자, 우리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었다.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 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 번씩 이제 또 수험생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배당 받은 게 또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죠? 현금 배당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자, 영업부서 건물의 재산세와 그 다음 제조부서 건물의 재산세를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자, 우리 재산세는 취득 이후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영업부서는 판관비로. 자, 그 다음에 또 세금과 공과. 제조부서는 제조원가로.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250. 자,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는 취득 원가로 봐서 건물에 포함, 재산세와 그 다음에 우리 차 있으면 또 내는 거 있죠. 차와 관련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차와 관련된 세금도 마찬가지. 얘들은 세금과 공과로 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재해 손실 볼게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손실을 얻었다. 자, 우리 화재가 발생했고요. 제품이 소실되었다. 자, 그러면 재해 손실, 비용 증가 차변에. 자, 그 다음에 제품 소실되었죠? 그 다음에 적요 8번 걸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판매한 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적요 8번 다계정으로 대체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8번 급여 관련입니다. 급여 관련도 자주 나오죠. 자, 본사 사무실과 관련이 있다. 판관비, 공장과 관련이 있다. 제조. 자, 판관비는 800번대고요. 제조는 500번대죠. 자, 월급은 급여, 판관비 쪽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금제, 급여제 둘 다 쓰시면 돼요. 자, 우리 예전에는 임금제만 정답이었는데 최근에 급여제가 정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다 정답이고요. 지금 현재는 급여제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출 문제를 풀 때 급여제라는 계정 과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혼동 오실까봐 둘 다 정답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상여는 둘 다 상여금 해주시면 되고, 퇴직금은 퇴직급여, 일용직은 작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그럼 일용직이기 때문에 작급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판관비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2만원, 대변에 연금 12만원. 자, 그래서 일단 분계는 전부 다 해드렸고요. 나머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임차료는 이제 우리가 빌렸을 때 렌트했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 부동산을 빌렸다 월세죠. 그 다음에 차를 렌트했다, 정수기 임차했다, 또는 복합기 임차했다 그러면 임차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사 사무실에 수도, 전기, 가스료는 다 합쳐서 수도, 강열비, 판관비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공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장에는 전기 많이 쓰죠. 그래서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도, 가스료는 두 개를 더해서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와 관련이 있다. 취득세, 등록세는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냈다. 차도 재산세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세금과 공가, 취득 이후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차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차량 유지비. 자, 렌트했다 그러면 임차료, 차의 보험금, 납부했다 보험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8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일단 이 그 문제는 제가 PDF 파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출력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한 2장 정도, 2부 정도 하셔가지고 저랑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일단은 혼자서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 들으시고요. 그러면 맥이겠죠? 그럼 틀린 문제 위주로 출력 한번 더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혼자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 있겠죠? 근데 해설 듣고 나서도 또 틀렸다. 그럼 두 번 틀렸죠? 이렇게 두 번 틀린 분계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거나 숙지가 안 됐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오답 노트 꼭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안 틀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틀린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추가해서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몰랐구나.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고 분계는 손으로 직접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이 아프셔도 많이 반복적으로 쓰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달달달 암기할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